오늘 오전 샌디에이고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목표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등록 기간을 놓친 경우 투표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가 영주권 보유자들을 재심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한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택가에 자리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증오범죄에 관련된 총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 북쪽에 자리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최초 신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달한 뒤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받았는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사건 현장에서 경비원 1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인근 차량에서 경관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17세와 19세 남성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이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이슬람 사원은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예배시설로 사원 내에는 이슬람 쿠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총격을 증오범죄에 관련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목표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가 FBI 잠입 요원에게 실제 공격 실행을 제안하며 금전 제공까지 언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라크 국적의 모하마드 알사디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및 서방을 겨냥한 공격을 지원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사디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북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유럽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공격 및 테러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행 방화, 흉기 공격, 폭발물 공격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FBI 잠입위원에게 실제 공격 실행을 제안하며 약 $10,000를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알사디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연계된 조직과 함께 활동하며 장기간에 걸쳐 테러 조직을 지원해왔다며 단순한 지원 행위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 네트워크 운영 및 직접적인 공격 계획 지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30대 한인 우버 운전자와 10대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10대 용의자를 석방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30대 한인 우버 운전자와 10대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던 10대 용의자를 지난 15일 불기소 처분 후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의 석방 사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려운 점이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사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이스트 가필드 파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였던 한인 조 씨의 차량 인근에 회색 SUV 차량이 접근했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면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38살 한인 운전자 조 씨와 18세 승객 존스는 다수의 총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에 대한 배경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승객을 노린 표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쿡카운티 범죄 신고센터는 사건에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할 경우 $10,000의 현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조금 전인 오후 8시 마감됐습니다.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라면 우편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투표센터를 활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각 지역 선거관리국은 오늘 오후 8시 다음 달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역별 투표센터에서 등록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모두 646곳의 투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 중 한인타운 지역에는 7곳의 투표센터가 마련됐습니다. YMCA 투표센터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는 오는 23일부터 예비선거 당일인 6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버질 중학교와 호버트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마련되는 투표센터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예비선거 당일인 6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투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됩니다. LA 선거관리국은 투표센터에서는 현장 투표는 물론 사전에 작성한 우편 투표 용지를 접수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재심사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방 대상자를 가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영주권 기취득자들을 전담 조사하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전술작전국 산하로 운영되는데 영주권 재심사와 시민권 박탈 등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해당 업무에는 40명의 심사 담당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영주권 소지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해 범죄 이력이나 허위 진술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합법적인 이민 절차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미 승인된 영주권을 재심사하는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이 효율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전담 부서 신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건데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looked at it, and if I don't like the first sentence, I just throw it away. What was the first sentence? An unacceptable sentence. Because they fully agreed, no nuclear, and if they have any nuclear of any form, I don't read the rest of it.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학교가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7%에 머물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9%로 집계된 겁니다. 등록 유권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회의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간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은 민주당의 열세를 나타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0%,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9%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등록 유권자들의 49%가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건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이번 주 백악관에서 취임한 뒤 공식 임기에 돌입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인준안이 지난 13일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연방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공식 취임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취임식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할 계획입니다. 신임 연준 의장의 취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연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선 청문회에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역사상 최고 단계를 기록했던 비행기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는 소폭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뉴욕을 왕복할 때 유류 할증료만 600불 이상 내야 합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류 할증료 역시 뛰어올랐습니다. 여행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거의 2배는 오른 것 같은 느낌? 비행값 포함한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아무래도 여행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사상 최고 단계였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엔 다소 내려갑니다. 항공사들은 6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지금보다 6단계 내려간 27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등으로 중동 사태가 다소 안정되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다소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왕복할 경우 지금보다 20만 원 이상 하락합니다. 그래도 유류 할증료 부담만 뉴욕 왕복 90만 원 이상, 부담이 여전한 만큼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무원 무급휴직 등 추가 자구책에 들어간 항공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의 5.18을 탱크데이라고 지칭한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장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투입한 탱크가 연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시작한 텀블러 할인전입니다. 5월 18일인 어제를 탱크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대용량 제품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행사. 당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탱크데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좀 장난식으로 그냥 소비되는 게 문화처럼 될까 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사력 있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탱크데이 홍보 문구인 책상의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허위 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5.18 희생자 추모단체인 광주전남 추모연대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5월 영령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썼습니다. 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는 3시간 만에 행사를 중단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인구는 지난달 기준 89,88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22,973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수치는 재외국민 4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재외국민 중 남성은 9,376명, 여성은 13,59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고령화는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내스닥이 오늘도 가장 크게 타격받은 반면 다우존스는 나홀로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던 S&P 500 역시 보합권의 미미한 약세를 보이며 내스닥 낙폭의 8분의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미미했다는 실망감에 이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10년 만기와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각각 15개월과 18년 11개월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술주들에 집중된 차익 실현 매물은 쏟아졌고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를 포함해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 4종목은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매도세 압박은 개장 내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공포지수 역시 크게 요동치지 않은 채 절제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지난주를 3주 만에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던 흐름에 대한 추가 숨고르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여차하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긴장감 역시 사라지지 않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